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등 프로토의 중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15일 해외 축구 4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100% 무료 공유 중이며 모든 스포츠에는 100% 정답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적중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답해 왔다는 점 오늘도 책임지고 분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프라이부르크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4-3-3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며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이다. 카르도주는 중앙에서 버티는 힘과 박스 안 위치 선정이 좋은 공격수라 크로스와 패스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는 피니셔 역할을 맡고 있다. 윙포워드 하더는 터치라인 부근에서 출발해 중앙을 향해 대각선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침투의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이 인버티드 형태의 움직임을 통해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면 카르도주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도를 만들어낸다. 바움가르트너는 중원에서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하며 두 줄 수비 사이로 전진 패스를 연결해 전방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박스 근처에서 세컨 라인 침투를 통해 직접 마무리에 가담하면서 상대 수비가 카르도주와 하더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분산시킨다. 라이프치히의 빌드업은 풀백과 중원이 삼각형을 형성해 압박을 벗겨낸 뒤 곧바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템포 변화가 날카롭다. 세트피스에서도 코너킥과 프리킥 패턴이 다양해 니어 포스트로 달려 들어가는 선수와 박스 밖에서 두 번째 상황을 노리는 선수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며 두 번째 장면에서 슈팅 찬스를 자주 만들어낸다. 이 경기에서도 하더의 인사이드 침투와 카르도주의 연계 그리고 바움가르트너의 이선 가담이 반복된다면 프라이부르크 포백은 파이널 서드에서 이 움직임을 끝까지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 포메이션으로 더블 볼란치를 두고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는 팀이다. 휠러는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겸하는 공격수로 포스트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폰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세트피스와 킥력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윙어로 박스 근처에서의 크로스와 직접 프리킥이 모두 강점인 자원이다. 에게슈타인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하며 볼을 오래 끌지 않고 양측면으로 템포를 분산시키는 패턴을 선호한다. 다만 더블 볼란치의 라인이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지면 2선과 3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포백 앞 공간에서 상대 2선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는 약점이 있다. 포백 수비진은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 관리에 취약하고 내려앉았을 때는 측면과 중앙 사이 간격이 벌어져 하프스페이스를 내주는 그림이 반복되는 편이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박스 안마킹 전환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고 첫 번째 공을 걷어낸 뒤 두 번째 상황에서 상대에게 다시 슈팅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상대가 세트피스 패턴이 다양한 팀일 경우 경기 내내 한두 번은 치명적인 장면을 내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구조다.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도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근처에서 누가 더 날카롭게 찬스를 만들어내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이 될 것이다. 라이프치히는 하더의 인사이드 침투와 카르도주의 피니시, 바움가르트너의 이선 가담에 세트피스 파워까지 더해져 홈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조직력으로 버티려 하지만 포백과 더블 볼란치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과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불안 요소를 완전히 숨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매치업이다. 전술 상성과 흐름 그리고 홈 이점을 모두 감안하면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경기 쾰른 바이에른 뮌헨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쾰른은 3백 기반의 3-4-3을 사용하면서 수비 숫자에 비해 박스 근처 밀도는 나쁘지 않지만 측면 하프스페이스 관리에서 허점이 자주 드러나는 팀이다. 마리우스 빌터는 측면에서 묵직한 피지컬과 직선적인 돌파로 전진을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라인 뒤 공간을 남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카민스키는 좌우를 오가는 멀티 공격 자원으로 안쪽으로 좁혀들어와 슈팅 각을 만드는 데 강점이 있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볼터치가 무거워지는 단점도 있다. 마르텔은 더블 볼란치 중 수비 성향이 강한 편으로 3백 앞으로 떨어지는 볼을 정리해주고 1차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맡지만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상대 미드필더까지 동시에 커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강팀을 만났을 때는 중앙 블록은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에 파고드는 상대 미드필더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 크로스 컷백 허용 빈도가 높아진다. 공격에서는 빌터와 카민스키가 측면에서 1대1을 풀어내야 흐름이 살아나는 구조라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을 만나면 빌드업이 끊기고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쾰른 입장에서는 3백 숫자에 비해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 메잘라의 침투까지 동시에 막아내기엔 라인 컨트롤과 커버 범위에서 부담이 상당한 매치업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2를 기반으로 볼을 장악한 상태에서 메잘라 성향의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상대 박스 근처를 계속 두드리는 구조가 잘 정리된 팀이다. 레온 고레츠카는 중앙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옆에 서 있다가도 타이밍을 맞춰 측면 공간으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는 전형적인 메잘라 무브먼트를 보여준다. 특히 쾰른처럼 3백을 쓰는 팀을 상대로는 고레츠카가 쾰른의 윙백과 측면 센터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페널티 박스 측면에 자리 잡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이때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은 고레츠카가 낮은 크로스나 컷백으로 박스 안골잡이 케인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패턴은 이미 공격 루틴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다. 케인은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은 물론 볼을 한번 내려와 받아주고 다시 박스로 재진입하는 움직임으로 이선 자원까지 살려주는 전방 지배력을 갖고 있다. 올리세는 우측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사이드 윙어 역할을 수행하면서 드리블과 좌측 다리를 활용한 인스윙 크로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하프라인 너머에서부터 볼점유율을 장악한 상태로 상대를 박스 근처까지 몰아넣고 측면 하프 스페이스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면서 다양한 패턴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쾰른 입장에서는 3백이 숫자상으로는 많아 보여도 고레츠카의 메잘라 침투와 올리세의 안쪽 드리블, 케인의 박스 점유가 동시에 작동하는 장면을 파이널 서드에서 끝까지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경기는 단순한 상위권 vs 하위권 매치업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와 메잘라의 침투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의 싸움으로 봐야 한다. 쾰른은 홈 경기장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3백 구조 특성상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동시에 통제하기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루트가 너무 다양하다. 바이에른 뮌헨은 고레츠카의 대각선 침투와 올리세의 볼 운반, 케인의 박스 점유를 앞세워 점유와 찬스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스코어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매치업은 쾰른이 이변을 만들기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이 메잘라 전술의 위력을 보여주며 결과까지 가져갈 확률이 훨씬 높은 경기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경기 나폴리 파르마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나폴리는 기본적으로 시즌 초반부터 포백 기반 전술을 꾸준히 활용해 온 팀이라 라인 간 간격과 빌드업 패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3백처럼 보이는 3-4-3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수비 시 포백 형태로 전환되는 유연한 구조라 수비 블록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전방의 호일루는 중앙에서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타입으로 반박자 빠른 슈팅과 니어 포스트 침투로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노아 랑은 측면에서 드리블과 속도로 사이드를 흔들고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호일룬과 이선 자원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맥토미니는 중원에서 박스 투 박스로 오가며 수비 시에는 센터백 앞을 보호하고 공격 전환 시에는 늦게 박스로 침투해 세컨 찬스를 노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 세 명이 전방 측면 이선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나폴리는 단순 롱볼이 아니라 전진 패스와 측면 전개를 섞어 쓰는 입체적인 공격 루트를 가져갈 수 있다. 무엇보다 나폴리는 시즌 초부터 큰 틀을 바꾸지 않고 전술을 다듬어 왔기 때문에 선수들 간거리 유지와 라인 이동이 자연스럽고 수비에서의 조직적 슬라이드가 안정적이다. 축구가 개인 기량만으로 풀리는 종목이 아니라 11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단체 스포츠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폴리의 이런 조직력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잡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파르마는 시즌 초반에는 3백 기반 3-4-3을 메인 전술로 가져가며 윙백을 높게 올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3백 전술이 기대만큼 안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포백 기반 4-3-3으로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동계훈련 때 준비한 전술 프로세스가 실제 리그에서 완전히 먹혀들지 못했고 시즌 도중 다시 틀을 손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방의 펠레그리노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 몸을 대고 버티거나 크로스 상황에서 제공권을 살려 헤더를 노리는 유형이다. 오리스타니오는 이선에서 드리블과 전진 패스로 펠레그리노와 중원을 이어주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지만 팀 전체 전술이 흔들리는 경기에서는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모습도 나온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중원에서 패스 능력이 좋은 자원으로 빌드업과 전환 패스 모두에 관여하지만 4-3-3 전환 과정에서 수비 커버 범위와 라인 조절에서 아직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포백으로 바꾸면서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복귀 속도, 윙과의 압박 방향까지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환 수비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결국 파르마는 개별 선수의 능력은 분명하지만 전술 틀 변화가 잦은 탓에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나폴리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기는 화려한 이름값보다 전술 틀과 조직력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매치업이다. 나폴리는 호일룬과 노아 랑,
맥토미니를 축으로 공격과 수비의 연결 구조가 이미 자리 잡혀 있고 시즌 내내 같은 뼈대를 유지해 오면서 팀 전체 움직임이 자연스럽다. 반면 파르마는 전술 변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포지션 간 간격과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리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어 나폴리의 압박과 전환 속도를 버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단체 종목으로서의 조직력과 전술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나폴리 승리 시나리오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성립되는 경기라 판단된다. 네 번째 경기 인테르 레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밀란은 3백과 윙백을 기반으로 3-5-2에서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노리는 전형적인 주도권 축구를 펼치는 팀이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발이 빠르고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는 스트라이커라 센터백의 순간 반응 속도가 느린 상대를 만나면 곧바로 뒷공간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는 자원이다. 그는 니어 포스트와 파이브 에어리어를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첫 터치 이후 슈팅 전환까지의 템포가 빨라 수비가 몸을 정비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다. 루이스 엘리케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왕복하는 타입으로 터치라인 근처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다가도 갑자기 중앙으로 파고들며 뒷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준다. 그래서 레체처럼 센터백의 순발력이 떨어지고 라인 조정이 느린 팀을 상대로는 라우타로와 루이스 엘리케가 번갈아가며 수차례 위협적인 뒷공간 침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치업이다. 미키타리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박스 근처에서 과감하게 올라오는 세컨 라인 슈터 역할을 수행하고 바렐라와 함께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인프런트 프리킥을 감아 찔러 넣을 수 있는 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어내는 프리킥에서는 미키타리안과 바렐라가 번갈아 키커로 나서며 수비 입장에서는 골대 방향과 파 에즈포스트를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인터밀란은 이런 전방 침투와 세트피스 퀄리티를 앞세워 상대 포백의 발이 무거운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경기 내내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팀이다. 레체는 포백 기반의 4-3-3을 사용하지만 센터백 듀오의 순간 스피드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뒷공간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팀이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버티는 힘은 나쁘지 않지만 한번 라인이 올라가거나 측면에서 크로스 차단 타이밍을 놓치면 중앙 수비수들이 방향 전환과 백스텝에서 인터밀란 공격진보다 반박자씩 늦게 움직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발이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는 뒷공간으로 한번 스루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1대1 찬스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카마르다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한 타입이지만 팀 전체가 라인을 끌어올리고 강하게 압박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공격 전개가 끊어졌을 때 곧바로 수비 전환으로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테테 모렌테는 측면에서 볼을 오래 끌며 크로스를 노리는 경향이 있어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역습의 출발점이 되어버리는 장면도 나온다. 라마다니가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으려 하지만 측면 풀백의 복귀 타이밍과 센터백의 발이 동시에 느려지는 구간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반복된다. 결국 레체는 박스 안에서 버티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포백의 발이 느리고 라인 조정이 늦어지는 특성상 인터밀란처럼 뒷공간 침투와 전방 압박을 잘 활용하는 팀에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매치업을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 경기는 화려한 이름값보다 느린 포백과 빠른 공격수 라인이 만났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매치업이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루이스 엔리케의 뒷공간 침투, 미키타리안과 바렐라의 세트피스 퀄리티를 앞세워 레체 수비진을 전방과 박스 근처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레체는 센터백의 순발력과 라인 조정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수비 집중력과 간격 관리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전방 위협의 질을 모두 고려하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인터밀란의 승리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상으로 1월 15일 해외 축구 4경기 프리뷰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조합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